잠시 후 정부가 일본과의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넘게 이어져 왔던 한일 최대 현안의 첫 해법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다만 정부가 제시할 제3자 변제 방식을 피해자 측이 수용할지 여부가 추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면우 세종연구원 부소장,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면 이제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약 4년 넘게 이어져 온 이제 현안의 해법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2018년 대법원에서 나왔던 판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거기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여운택 씨 등 4명의 피해자분들이 이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일본 제철을 상대로 해서 예. 그것이 그건 한 15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고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2018년 10월 30일에 대법원의 결정이 그러니까 원고의 승소로 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쟁점이었다고 그럴까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65년에 청구권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이 그게 타당한 것이냐, 적용될 수 있느냐, 그건 또 달리 얘기를 하면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고, 그리고 원고 그러니까 피고에 해당하는 그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냐, 그러니까 일본 제철과 그 구일본 제철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것이냐,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소멸 시효. 이게 이게 시효가 지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3가지, 가장 크게는 그 3가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우리 피해자들이 승리한 것으로 예. 판결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판결은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상 일본이 이에 대해서 이행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자면 오히려 뭐 보복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좀 거부하는 그런 요소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 2018년 10월에 판결이 있었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신일본 제철 관련한 판결, 그리고 그 미쓰비시 중공업 관련해서 2018년 11월에 판결이 있었고요. 총 3건 관련된 판결인데, 이렇게 나온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앞서서 설명 주신 대로.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반발을 하고 있고, 판결 자체를 이행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이행을 하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 2019년도 7월에 실질적으로 수출 규제를 행함으로써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 측면이 있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협상안을 마련을 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일본 측의 거부로 이게 잘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협상안들이 있었는지도 돌아볼까요?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로 해서 예. 대표적인 것은 이제 1+1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일 양국의 기업들이 각자 그 일종의 출연을 해서 그 기금을 대서 하는 그 안이었었는데, 네. 그 안은 어떻게 보면 한 장고 끝에 나온 거긴 하지만 네. 일본은 그거는 사전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 측면이었어서 기껏 우리 정부가 제시는 했지만 거의 곧바로 했던 그건 부정이 됐던 측면이고, 예.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 한일 간의 관계를 좀 더 복구하고자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제 당시 국회 의장이었던 그 문희상 의장이 제시한 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계자 및 그 일종의 지원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출연을 해서 하는 네.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하자. 그리고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를 입법을 통해서 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문희상 안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았던 안과 사실 지금 골자가 되는 게 제3자 변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해주고 배상을 해주고 그리고 추후에 일본 측을 설득하겠다라는 건데 말씀해주신 그 문희장 국회의장의 그 안과 지금 이 제3자 변제안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실상 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제시를 했던 앞서 설명 주셨던 1+1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의 참여와 그리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통해서 기부금을 이제 만들고 기금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드리는 것과 문희상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3자 변제라는 것도 제3자 변제라고 하는 이제 법적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 피고 기업이 그 피해자 원고분들께 판결금을 직접적으로 드리지 않는다. 다만 이제 우회해서 드린다라는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는 같은데 예. 문제는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정부안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했던 1+1 안 같은 경우에는 일본 피고 기업 그리고 한국의 그 청구권 협정 당시에 수혜를 입었던 기업들이 주가 되고요. 그리고 문희상안 같은 경우는 이 두 기업들 포함해서 뜻이 있는 한국과 일본의 일반 기업들도 다 포함이 되고 여기에 국민 성금 그리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안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재원만으로 그 확정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을 지급을 한다라는 점이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제 해법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발표가 또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현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하에서 진행이 된 것을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의 예. 비교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피해자분들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을 좀 더 불러서 좀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그럴까 해법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그 장을 마련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점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정부가 이 해결을 이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좀 더 아주 심도 있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아닐까. 그리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중요성이랄까 한일 관계의 중요성 내지는 네. 이 현재 국제 질서 속에서의 한일 관계의 중요성 같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제출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의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의미를 좀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죄송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부분에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제3자 변제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위안부 합의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이제 양측 간의 합의를 진행을 하면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공개적으로 했죠. 그리고 뭐 진행 상황을 저희가 그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이제 뭐 사항 하나하나 다 알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정부의 공식 발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질의응답까지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요. 두 분께서도 저희와 함께 브리핑을 함께 보셨는데 네. 글쎄 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들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에 네. 발표가 됐었던 위안부 관련해 갖고 이제 발표가 됐었던 그 안에 대해서 네, 가장 많은 비판이 그 추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피해자 당사자들만이 아니고 예. 내지 그 시점만이 아니고 예.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예. 것은 결국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것들. 그런데 이번 안에 있어서는 그것이 한 두 번째 정도로 해서 제시가 된 부분은 아주 그 고무적이고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현 정부도 이것을 발표하는 차원에서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만 네. 이것이 지금 반쪽이다. 예.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확실히 이해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반이 찼는지 반이 반밖에 안 찼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박진 장관 자체의 어떤 좀 더 긍정적인 차원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오히려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것을 어떻게든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이 네. 안 된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일 특히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해법 네. 찾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인식이랄까 인상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이 강제징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되는 부분 그리고 된 부분 그리고 네. 앞으로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좋은 방안이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그 질문에도 어떤 나왔지만 예. 지금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신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1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어떻게 딱 나가려고 하는 듯한 서두르는 듯한 하여튼 모습이 좀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런 이유는 뭐 또 충분히 또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도록 오픈으로 해서 어디까지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나름 그 일종의 청사진이랄까 예.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좀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두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 의원님도 저희와 함께 정부 발표 들으셨는데요. 좀 어떤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셨는지요?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거는 예. 일단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질의응답 중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저희가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최종적, 불가역적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었는데 마치 합의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역사 문제가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잘못됐고 근데 이번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피해자분들, 유족분들에 대한 어떤 아픔을 공유를 하면서 보듬어 주면서 추모나 교육, 뭐 조사, 기억 사업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던 것들이 과거에서 우리가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질문에서 좀 나왔던 건데 조금 구체성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판결 관련해서 이제 확정 판결 3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나왔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소송이 많고 하다 보니까 추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정부의 해법에 반대하시는 분들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일본 자금을 지원받았던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거 제3자 변제 방안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뒤에 과연 일본 측의 호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낼 것인가, 일본이 정말 사과의 태도로 임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또 쟁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본은 우리가 얘기하는 차원의 전범 기업의 참여는 강력히 어떤 면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고 그것을 넘어서 그래서 애초에 기업들은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러니까 지급을 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식의 얘기도 있었고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전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일본 정부가 그것은 좀 그 국제법상이라고 뭐 그런 것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스톱을 시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도 일본의 그 일본 정부의 입장은 꽤나, 그리고 그걸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최근 들어서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그 기금이랄까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낼 수가 없다. 거기 뭐 이사회라고 그럴까 이제 민주 절차 하에서는 뭐 여튼 여러 가지 잘못하면 그 배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이제 그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법적인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건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은 이제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예. 그것을 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한다고 예. 그럴까 일단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최근 들어서 아까도 언뜻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단체들. 네네. 라고 하는 그렇죠. 데가 좀 더 그 의견을 모은다 그럴까 예. 해서 일단은 뭐 지금 미래 청년 기금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합니다만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개별적인 기업들이 혹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일본 정부도 그것을 막지 않겠다는 예. 식의 얘기를 그거는 이제 별도의 차원이니까 예, 이게 예. 배상이 되느냐고 아니냐고 하는 측면도 아주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예. 그러니까 이 그런 부분이 가능성이 전경련하고 일본의 게이단렌이 서로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을 지원하는 기금을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 뭐 유학생들이나 이런 청년 세대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우회해서 좀 돈을 내겠다라는 의미로도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이제 해석의 영역이라서 예,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이게 굉장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미쯔비시 중공업이랑 이제 피해자 측에서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협상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2년 동안 16번의 협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하고 뭐 정경련이나 K단렌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사실상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제 사죄에 대한 어떤 그 표명이 있었던 걸로 조금 이야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지금은 기업 차원에서의 반성이나 사죄 표현은 없기 때문에 더 후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대법원 판결 전이었기 때문에 전과 후는 다른 거죠. 대법원 판결 후에 하게 되는 거는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더더욱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인정이나 이해라고 하는 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접점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 이렇게까지 그래도 정경련이나 K단렌을 통해서 미래청년 기금을 공동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협상 과정에서 문제를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뭔가 해보겠다라는 이제 고육지책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피고 기업이죠. 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참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또 다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저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도 정부가 기업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제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제 할 수 있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이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저희가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할수록 자발성을 강요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기업 스스로 네.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이런 뭐 기금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판결에 대해서 이행의 측면이 아니라 한일 관계의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기업에게 오히려 이미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내부 분위기를 보면요. 이 기시다 정권이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다음 달에는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호응을
보일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뭐 호응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예. 사죄 표명을 하기는 하나 이제 이게 계승 정도로 예.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에서 다음 달에 이제 통일지방선거도 있고 네. 하고 뭐 또 말씀하신 대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오늘 뭐 차면 그 심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사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또 보도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심지어 계승만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반발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국내 여론이나 일본 국내 여론이나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양 정부 차원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의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결단을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 계승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좀 전에 어떤 얘기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구성은 과거에 대한 일종의 이제 한국 같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반성, 그러니까 일본이 일제가 한국에 끼친 피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반성이 들어가 있고요. 예. 한국은 대신에 일본이 이 아시아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선두로 해서 보여준 여러 가지 측면 내지는 그와 더불어서 이제 45년 이후 평화 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준 부분.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서로의 좋은 점을 일단은 평가를 해줌으로 해서 일단은 그 좋은 분위기라고 그럴까? 그것을 얘기를 했고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 지향으로 나아가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이 가장 뭐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러한 어떠한 발표를 가장 이제 지켜본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제 피해자 유족들 또 가족들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아까 박진 장관 말에 의하면은 이제 뭐 한 분 한 분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설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반발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분위기를 읽겠습니까? 네, 실제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는 일부 이제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이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 예. 또 이제 시위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사실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죠. 당사자분들이 한 분이 아니시고 소송 3건 그리고 원고로 치면 14분, 피해자 기준으로 15분이시고요. 그리고 이 소송 이게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그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혹은 판결 이후에도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32분 전후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결국에는 30여 명 되는 분들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당사자분들의 의견이 모두 다 같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제3자 변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갖고 계신 권리를 이행하실 수 있으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진 장관이 아까 질의응답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수의 유족이 일단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수렴을 해가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최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는 아마 이제 어떤 해결 방안을 스스로들 갖고 계신지를 먼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정부 그리고 지지난 정부에서 진행됐던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하여튼 그 뭐 전문가 내지는 하여튼 예.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진행을 해온 측면이 있어서도 강한 이제 반발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이전에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이 피해자들 외에 네. 그분들을 지원하는 이제 단체들의 또 목소리도 생각보다 아주 그렇죠. 큽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들 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관계자라고 그럴까 하는 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들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지지 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의 의견을 조금은 마무리해간 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그 후자의 부분, 그 단체의 부분도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변제안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채권자 동의하면 채권 소멸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막 무효 소송까지 가고 이 국내 안에서의 소송전으로도 번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좀 나옵니다. 네, 실제로 그러한 이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에서 다시 소송이 생기는 예.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앞서 이제 이면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좀 우리 차원의 어떤 뭐랄까요,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시민 지원 단체시라든지 혹은 이제 대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이제 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이제 절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상호간에 이해하면서 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시돼야 되는 거는 당사자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소송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하고 예. 그분들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비난할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만든 어떤 사회의 흐름이나 분위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해가 생기는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부소장님께서 앞서 정부가 이번 발표를 좀 서두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걸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아마 제가 본 걸로 해서는 지난달 정도에 어느 신문사하고 이제 인터뷰한 기사 내용 때문에 그런데 이거 문희상 전 의장이 예. 자기의 그 안은 지금 얘기되는 변제안과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입법을 통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다. 뭐 네. 다른 그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야 뭐 큰 차이가 없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됐는데 또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특히 또 전혀 생각이 다른 정권이 되면 지난 위안부 합의안과 같은 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 하는 측면. 근데 저는 그 타당한 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나마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서 국민의 총의로 내지는 국민이 동의한 차원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입법을 통한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한 해결 방안 제시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특히 또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인 형국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물론 이제 요거는 외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넘어서서 할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왜 입법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 이유에 대한 또 방안도 어떤 면에서는 오늘 발표한 가운데에서 이 방안이 또 추가적으로 좀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당장 해결 가능한 과제를 꼽는다면 뭐 수출 규제라던가 셔틀 외교의 복원 정도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되겠습니까? 뭐 사실상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예.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지소미아도 뭐 그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조건이 붙었었죠. 그때 조건부 유예가 돼서 우리가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으로 한 유예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상화라고 해야 될까요? 강제징용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풀린다라기보다는 네. 불안정했던 어떤 한일 관계를 복원시키는 차원 그리고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예.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에 따르면 뭐 아직 일정이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조기 방일 의향이 있다. 3월 중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일본
일본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번 이 상황으로 인해서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들이 얘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한일 간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긴 예, 예. 하지만 그리고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도 지금 일종의 안의 발표가 이제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고 여태까지 이렇게 노력해온 건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런 것을 제시를 해서 지금 국내에서 이런 식의 반응이 있고 하니까 네. 이번에는 일본 쪽에서 또 성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그 일본 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예, 예.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지금 나올 수 있을지 특히 정상회담은 뭔가 이게 꼭 선언까지는 아니어도 예, 뭔가 예. 결과물이 있어야 될 텐데 특히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5월에는 지금 그 G7 그 회의가 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청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뭐 꽤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예정된 상태에서 지금 먼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물론 이제 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나온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체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크게 이제 가타부터 얘기를 없지만 그 안보 3문서라고 하는 국가 안보 전략 문서라든지 일본 역시도 이제 그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이어서 예.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일본이 전수방위가 아닐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예. 하는 부분. 네. 그래서 좀 공격적이까지는 않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그 반격이 가능한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한일 관계에 아주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그 시대가 됐는데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은 무지 많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발표된 것이 예.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만큼 하는 부분은 네. 좀 더 고려가 예, 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최 의원님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비슷한데요. 그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또 G7 마찬가지로 이제 또 거기 뭐 초청이 되거나 혹은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이제 국내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될 때 조금 더 양측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앞으로 그럼 어떻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냐 혹은 예.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여론이죠. 근데 여론인데 이 여론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일본에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후의 것은 한국의 문제다. 한국 국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한 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이후에 어떤 발언들이 나오느냐. 특히 일본에서 저희가 위안부 합의를 했을 때 아베 총리의 발언이라든지 기시다 당시 외상이죠. 그때 이제 발언들이 오히려 국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당국자, 특히 그리고 정치가들, 언론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보도하고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여론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과 한일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일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한일 관계를 위해서 이런 발표를 했다면 그 다음은 치유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여론은 이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면 좀 더 설명 노력도 필요하고요. 특히 조금 더 이제 높은 차원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피해자분들이나 유족을 직접 만나서 치유의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들이 마음을 좀 보듬어드리고 네네.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좀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시는 언론도 있으신데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당사자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판결금 수령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판결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을 굴욕외교라는 프레임으로 굴욕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부분은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한일 관계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면우 세종연구원 부소장,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